21세기 말에는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인구 감소 국면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코노미스트를 봤는데 출산율이 떨어지는 나라들의 통계를 보여주면서 사우스 코리아니피케이션, 그렇게죠. 출산율이 떨어지는 현상 자체를 대한민국화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인프라가 부족한 나라에서 인구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가난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인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왠지 오만에 대한 편견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오만과 편견의 투어를 준비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오만이 신바드이라는 캐릭터의 나라예요. 5만 가지의 매력과 특성이 있거든요. 여행지로서 추천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쌀 정도는 확보하고 있어서 되게 든든하다. 곡물 부족에 대해서 체감은 못하지만, 근데 고기도 곡물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사료용 곡물 자급률이 우리나라 채 20%가 되지 않습니다. 국제 이슈가 가까워지는 시간, 이승원의 월드시사 W 이승원입니다. 국제뉴스 깊이를 더한 월드시사 W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은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2주 만에 뵙네요. 우리 알파고 신하 씨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2주 만이라고 오세요. 하지 마세요. 한 주만 빠졌습니다. 아, 네, 그런가요? 숫자들은 늘리지 마시고요. 네, 너무 그리웠어요. 네. 그리고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요, 오늘 하수정 북유럽 연구소장님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번 주 주목할 국제 뉴스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대통령이 탑승한 헬기가 산악지대에 추락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탑승한 헬기가 19일 오후 이란 북서부 산악지대에 추락했습니다. 대통령 외에 외무장관과 동아제르바이잔 주지사, 승무원 등 9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하루 뒤 이란 정부는 탑승자 전원이 숨졌다고 확인했습니다. 2021년 8월 취임한 라이시 대통령은 히잡 시위와 가자 전쟁에 강력 대응하며 강경 보수 성향으로 평가됐습니다. 민심 이반을 겪어온 이란 내 혼란은 가중될 거로 관측됩니다. 가자 전쟁을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전시 내각의 분열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내각 3인방 중에 베니 간츠 국가통합당 대표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 모두 네타냐후 총리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אבל אם תבחר ללכת בדרכם של קנאים ותוביל את האומה כולה אל תהום. לא אסכים להקמת ממשל צבאי ישראלי בעזה.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여전히 가자지구 직접 통치를 주장하며 간츠와 갈란트의 요구를 외면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에서의 공세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라파에서의 전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자치령 누벨 칼레도니에서 유권자 확대를 위한 개헌이 추진되자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태는 프랑스 정부가 누벨 칼레도니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투표권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원주민 카나크족은 유권자 확대가 프랑스의 통치권을 강화하는 반독립 정책으로 보고 저항하고 있습니다. 약탈 행위가 확산하면서 대규모 유혈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프랑스 정부는 현재 시간 15일, 최소 12일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Les prochaines heures et les prochains jours, ce seront de nouvelles opérations massives qui seront programmées partout où c'est nécessaire. Et c'est la totalité de l'ordre. 중국군이 라이칭더 대만 총통 취임식이 진행된 지 사흘 만에 대만을 사실상 포위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 전군은 대만 독립 분리 세력에 대한 강력한 징계이자 외부 세력의 간섭과 도발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밝혔습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취임 연설에서 양안 관계에서 주권 등의 현상 유지 입장을 밝혔으나 중국은 독립 주장이라며 반발했습니다. 和平的舵手，新政府将秉持4个坚持，不卑不亢，维持现状。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이란 북서부 동아제르바이잔주 국경의 댐 완공식 참석 이후에 헬기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알파오 기자님, 전체적인 사건 개요를 좀 부탁드릴까요? 이 사건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은 왜 아브라함 라이시 대통령이 헬기를 타고 그쪽 지역을 갔는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네. 사실은 그 이웃 국가인 아제르바이잔이랑 같은 종파까지도 맞는데 시아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한테 빼앗긴 땅을 되찾으려고 이스라엘이라는 사이가 좋아지는 바람에 이란이라는 사이가 나빠졌거든요. 이란도 그 대가로 아르메니아라는 사이가 좋아졌어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사건이 좀 약간 가라앉으니까 다시 한번 양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길로 들어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둘이 같이 어떤 댐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 댐 오픈식 같은 행사였는데 그 가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SNS에서 이런 좀 약간 이상한 밈들 돌고 있어요.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누가 만나면 죽거나 암살 당한다. 왜냐하면 3주 전에도 슬로바키아 대통령이 만나다가 3일 만에 암살 당했잖아요. 물론 시도가 있었죠. 예. 하여튼 이제 그 헬기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건 이란 역사에서 첫 헬기 사고가 아니에요. 2013년에도 똑같은 지역이 아니지만 북방에서 아흐메드네자 대통령도 또 헬기를 타가지고 거기서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헬기였군요. 네. 근데 그 헬기들이 왜 이렇게 사고가 많이 일어났냐면 예전에 이제 완정 시절 때는 샤 있을 때는 이란하고 미국 사이가 좋았거든요. 그리고 둘이 합작으로 헬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79년에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미국 대사관이 거기 혁명 세력 젊은이들한테 습격 당해가지고 미국이랑 관계가 완전히 선절이 되면서 그 공장도 더 이상 가동을 옛날만큼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 기술자들이 새로운 생산들을 못했고 기존에 있었던 그 헬기들을 대충 좀 약간 수리하거나 교체하면서 써왔거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는 이 헬기들의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지만 뭐 그래도 어차피 날리니까 사람들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헬기가 그 사고 나라 이제 추락이 됐는데 그래서 이란이 본인들 자기만의 기술로 그 헬기의 흔적을 찾지 못했어요. 결국 옆에 이웃 국가인 튀르키예에서 왔던 드론들이 인공기들을 통해서 이제 찾아줬는데 찾을 땐 이미 그 헬기 자체가 이제 불되어 버린 상황이었고 그 안에 있었던 대통령이라든가 이제 외교부 장관까지도 다 이제 돌아가신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란이 이거는 분명히 사고라고 한 상황이고 지금 대통령 자리에는 부통령이 앉고 계시고요. 6월 28일 날인가 그때 50일 안에 보궐선거를 할 거고 새로운 대통령이 뽑힐 겁니다. 네, 구정 기자님 이 뭐 여러 나라가 있지만 하필이면 이제 중동 정세 굉장히 민감한 이런 시기에 이란 대통령이 사망했다. 이 자체가 굉장히 좀 사람들한테 이거 뭐지? 음모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하필이면 모든 음모에서 빠지지 않는 이스라엘과 이렇게 보복 공방 벌이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음모론이 나오는 것도 뭐 이해는 갑니다만 이란 국영통신이나 이런 데서 다 이것은 기술적인 실패가 원인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각국 반응도 러시아가 제일 나서서 뭐 추모하고 있고 그 결국은 파장이 어떻게 갈 거냐. 정치적으로. 지금 보니까 이란이 이런 걸로 무슨 이렇게 동요가 있거나 많이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테헤란에서 지금 장례식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다음번 선거의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게 지금 이란 내부가 하나로 정리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잖아요. 이제 이란은 그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결정권 중에 상당 부분을 최고 종교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잡고 있기 때문에 이란 내부에서 아마 보수파들은 이제 정권을 힘들게 잡았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보수파들을 결집시키고 국민들 단합을 촉구하고 그리고 다시 뭐 이렇게 대선 국면을 자기네들이 좀 이끌고 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대선까지 어떻게 될 건가 그 물밑에서 치열하게 경쟁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 개혁을 지지하는 세력이 좀 소진됐다 그러나 더 이상 동력이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제 라이시가 사망했다는 것이 또 그렇게 젊은 층이라든가 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이 사건을 봤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건이 난 다음에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이스라엘 이게 떠올랐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아니야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분명히 이스라엘은 아닌 것은 뭐 확실해 보이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런 일을 꾸밀 만큼 어리석지는 않은 것인데 다만 저는 무엇을 지금 하메네이,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 종교 지도자인데 국가의 어떻게 보면은 최종 결정권자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사망한 라이시 대통령이 다음 하메네이 뒤를 이을 가능성이 높았었는데 제일 유력했는데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인물은 현 하메네이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들도 아들이, 하고 네. 싶어 했었어요, 사실은. 네. 그런데 왜 하필 라이시 대통령이 죽고 그다음에 그 아들이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차기 하메네이의 뒤를 이을 최고 지도자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 이 점이 저는 참 그 공교롭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한국 언론에서도 많이 이 부분이 조금이라도 좀 약간 주목을 받았거든요. 이 시대 뮤슈테바 하마네이라는 분인데요. 하마네이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분의 이름이 몇 년 전에는 큰 주목을 받았거든요. 지금 자기 국가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때 무슨 일들이 일어났냐면 이 사람의 그 어느 공식적인 직책도 없었지만 자꾸 비비고 있었던 이란 혁명 수비대 장군이 있었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제일 사이가 좋고 비비고 있는 장군을 숙종시켰어요. 축청. 예. 네. 그리고 몇 차례로 세습은 이슬람에게 배신이다라는 네. 말을 자기 아버지가 몇 번 얘기를 했고 그리고 라이스를 무리를 해서 대선에다가 밀어줘 가지고 대선을 이길 수 있게끔 자기 아버지가 만들어놨어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원하진 않아요. 또 그런 역학이 있네요. 네, 왜냐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오면 시스템이 무너질 거라고 보고 그렇죠. 있거든요. 욕을 그래서 엄청 먹겠죠. 자기 아들 입장에서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혁명을 일으켰던 세력이 있고 혁명 안에 있었던 그 핵심 세력, 핵심 인물들 중 한 명이잖아요. 그 사람 보기에는 이 시스템이 살아남아야지 세습이 되는 거는 그 사람한테 둘째 목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우디 언론에서 자꾸 이거는 무시타바 하마네 하는 짓이 아니냐. 왜냐하면 그래서. 원래 좀 약간 유력 인물이었다가 라이시가 갑자기 대통령. 예, 왜냐하면 너무 무리해서 대통령 됐어요. 그 대선 참여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40%예요. 국민들이 별로 투표 안 했고 타흐란에서는 25% 딸랑 나왔어요. 최저였었잖아요 그때가. 예, 이란 혁명 이후로부터 최저 참여율이에요.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음모론이 나오면 저희들 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남태평양의 섬이죠. 뉴 칼레도니아에서 대규모 폭력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소장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곳인지 먼저 좀 설명해 누벨 주시면. 칼레도니가 그 위치상으로는 호주, 뉴질랜드에 가까운 그쪽에 있죠. 근데 이제 프랑스가 과거에 여러 식민지 땅을 경영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프랑스 영토가 굉장히 복잡해요. 태평양, 대서양, 뭐 인도양 여기 있는 섬들 그 식민지들은 현재는 그 프랑스의 그냥 바다 건너의 땅과 똑같은 취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정도 아니고 국민들이 만약에 원하면은 그걸 독립은 할 수도 있는 그런 지역으로 해가지고 그걸 이제 톰이라고 불러요. 그런 드롬톰 이렇게 드롬이 그 해외에 있는 주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도 정도가 되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인데 그 누벨 칼레도니는 또 독특해요. 여기는 굉장히 과거부터 독립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 많고 그러다 보니까는 예외적으로 특별히 여기만 따로 띄어서 또 어떤 그런 지위를 부여하는 좀 독특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 국내에서는 정치적으로 이념상으로 약간 우파는 절대로 안 된다. 이거는 프랑스 땅이다. 그리고 좌파 쪽으로 갈수록 독립을 원하면 시켜줘야 된다. 이런 프랑스 내에서도 이제 그런 목소리가 좀 다른 그런 게 있는데 최근 들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프랑스에서 그래도 거기 한 10년 정도 살았으면은 그 지방선거에는 참여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프랑스 사람들 거기 많이 가서 사니까. 근데 토착민들이 그걸 반대하죠. 왜냐하면 토착민이 지금 한 40% 되는데 큰일 날 소리. 그럼 자기들이 더 점점 쫓겨나게 생기는 그런 위기 의식을 수가 느끼겠죠. 줄고 이제 프랑스인들이 와서 투표권 더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프랑스 사람들이 거기를 뭐 많이 건너가서 완전히 자기 땅으로 만드는 거는 뭐 시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걸 격렬하게 반대를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시위가 이제 점점 커지면서 유혈 사태, 사망하는 그런 일까지 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파리 올림픽이 올해 여름에 열리는데 유혈 사태 이게 굉장히 좀 저도 사진을 봤는데 굉장히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성화 봉송도 지금 취소됐다고 하는데 어떤 정도의 영향이 있을까요? 올해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이제 파리 이제 여름 올림픽
근데 이 누베칼레도니 지나가는 그 일정을 이제 취소를 한 거죠. 원래 여러 지역을 다니게 돼 있는데. 네네. 근데 그래서 이번 일 계획으로 해서 그 파리 올림픽 성화봉송 루트를 살펴보니까 뭐 그리스 올림픽에서 점화하는 거 원래 늘 그런 거고, 마르세유 항구에서 시작해서 뭐 아를 지중해 건너 코르시카, 피레네, 바스크, 뭐 라스코 동굴, 뭐 노르망디 뭐 곳곳을 지나가는데 여기까지는 다 그냥 프랑스 본토 일정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바다로 나간 이후, 그러니까 본토를 떠나서 첫 목적지가 그러니까 프랑스령 기아나. 그 다음에는 지금 소장님 설명해 주신 대로 이제 역의 영토라고들 부르는 이런 것들, 뭐 레유니옹이라든가 타히티, 과달루프, 마르티니크 이 지명들을 쭉 보면은 그냥 프랑스의 그 식민주의 역사들, 그 역사들을 보여주는 그냥 지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민주의 시대가 끝났어도 제국주의가 끝났어도 여전히 쥐고 있는 곳들인데. 이번 사태가 무슨 그렇게 크게 뭐 지정학적인 파장이라든가 경제적인 영향력을 이렇게 많이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참 프랑스의 민낯을 보여주는, 프랑스의 과거, 그다음에 프랑스의 현재, 저는 그거를 보여주는 사건인 것 같아요. 네. 프랑스는 올림픽 때 모든 전쟁을 중단해야 된다고 하는데 자국 내 문제도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서 뉴칼레도니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시위를 피해 시위라고 묘사하는 언론의 제목도 봤습니다. 하루빨리 합의점을 찾길 바랍니다. 사분기 합계 출생률이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지며 출생률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구 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만큼 심각한 국가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는 월드 시사 W인 만큼 세계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 소장님, 지금 인구 현황은 대체적으로 어떤가요? 지금 전 세계 인구 몇 명인지 아시죠? 80억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80억이 조금 넘습니다. 20세기가 시작하던 1900년의 인구가 15억이었어요. 15억. 그리고 와. 2000년이 60억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 100년을 조금 쪼개서 보면은 1960년에 30억이 되고요. 그다음 80년에 45억, 그리고 2000년에 60억. 지금은 80억이 조금 넘죠. 그러니까 거의 20년마다 15억씩 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네요. 네. 네. 그런데 이게 뭐 왜 그러면 처음에 30억이 되는 데는 60년이나 걸렸냐 이렇게 보면 그 당시에는 전쟁도 있었고 그다음에 보건이나 뭐 의료기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아서 그때는 좀 느렸는데 그 이후에는 계속 인구 증가가 빨라지고 있죠. 대한민국이 워낙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지금 세계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네. 근데 어떻든가 늘고는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을 보자면 지금 2.3이에요. 그러니 2.3이 평균. 네, 전 세계 평균이. 네. 그래서 어떻든 2.1 이상이 되면 느는 거니까 계속 늘고는 있습니다. 근데 1960년대에는 출산율이 세계 평균이 5였어요. 한 사람당 5명을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데 한 여성이 일생 동안 낳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아이의 수, 요걸 보면 되는데 이게 지역별로 좀 달라요. 그래서 네. 지금 2.3이 평균이지만 아프리카가 4.4, 그다음 아시아가 2.2, 유럽이 1.6, 그리고 남미가 2.0, 북미가 1.8, 그리고 오세아니아가 2.4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아프리카의 니제르, 2023년 기준으로 무려 6.7. 6.7. 와. 그리고 한국은 뭐 잘 아시죠? 0.7 정도 되는데 제가 오는 길에 잡지를 봤어요. 이코노미스트를 봤는데 이번 특집이 저출산에 대한 거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특집에 나왔는데 제목이 사우스 코리아니피케이션.
그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현상 자체를 대한민국화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네. 그래서 지역으로 보자면 뭐 북미, 유럽 그리고 아시아에서도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북쪽에 있는 나라들은 출산율이 좀 떨어지고 네. 그다음 남쪽에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출산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출산율이 낮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나라가 늙어가고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위 연령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한 나라에 있는 인구를 나이별로 쭉 세운 다음에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를 보면 그게 중위 연령인데 네. 이제 그 나이를 보면 그 나라가 인구 구성이 젊은지 뭐 늙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대한민국의 중위 연령 몇 살인지 아세요? 40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46세. 올해 기준으로 40대 46세. 후반으로 넘어갔군요. 많이 올라갔죠. 제가 몇 년 전에 들었을 때 44세 정도로 알고 그쵸? 있었는데 네. 그새 또 1년에 한 살씩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요령화되고 있는 거고. 좀 슬픈데요. 네, 일본이 50세, 그다음 중국이 40세, 스웨덴, 미국 39세, 이스라엘이 30세, 그리고 아까 출산율이 높았던 니제르는 14세입니다. 14세 그 가능한 건가요? 와. 그런데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들과 지금 늘지 않고 있는 국가를 좀 분리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들은 어떤 문제가 없는 건지. 지금 전 세계에서 인구가 1억이 넘는 나라가 15개 국가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뭐 인도,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러시아 뭐 등등인데 미중 러를 제외하면 전부 다 동남아 아니면 아프리카 국가들이죠. 근데 대부분 산업화의 후발주자 국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나라는 출산율이 높아서 앞으로도 계속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인구가 젊은 인구가 많으면 발전의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 그 나라 안에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뭐 식량 이런 인프라가 충분한가 이걸 보면 사실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인프라가 부족한 나라에서 인구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가난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인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암울한 네, 전망이. 네. 또 네. 기후변화의 관점에서도 사실 지금 우리는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자원을 소비하고 있고 또 탄소도 그만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한 나라에서도 큰 문제이지만 지구 전체로 보기에도 문제인 셈이에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항상 1위를 달렸었는데 인구 측면에서 14억 인구 대국입니다, 여전히. 하지만 지난 2022년에 61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지금 구정 기자님 계속 주는 일만 남은 그거는 건가요? 뭐 확실한 것 같고 네. 문제는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중국 인구가 14억 한 1,0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제 이게 1년 새 한 200만 명 이상이 줄어든 거래요. 그래서 6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 한 자녀 정책을 하다가 그걸 폐기를 해서 2자녀까지 허용하겠다라고 했다가 네. 바로 또 몇 년 못 가서 2021년에 이제 2자녀 정책도 폐지를 했잖아요. 근데 한 자녀 폐지할 때 2016년이었나요? 그때부터 이미 너무 늦었다. 근데 그게 항상 정부가 정책을 결정할 때 거기에 그러니까 앞으로 아이들을 낳아서 키워야 될 젊은 세대들이나 여성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되고 항상 시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정책이 인구 정책과 관련된 게 10년, 20년 뒤늦게 나오는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그랬고 시진핑 정부가 이제 그 해법으로 사실 이게 중국 시진핑 체제의 억압적인 면이랑 이제 맞물리는 건데 계속해서 가부장적인 모습을 강조를 하고 이러면서 역시 저출생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것도 여성들 집으로 돌아가라. 이러면 이럴수록 더더욱 더 인구 문제는 해결이 안 되겠죠. 정말 사실 참 안타깝다라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네. 알겠습니다. 인구 감소, 사실 인구 얘기하면 항상 프랑스 얘기가 빠지지 않았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떤 정책의 변화 그리고 현재는 좀 어떤지 전반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소장님. 그게 이제 옛날부터 좀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프랑스가 지금 인구 대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물론 우리나라보다는 많지만 네. 근데 과거에는 프랑스가 인구가 굉장히 많았던 나라거든요. 17세기, 18세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프랑스 인구가 러시아 인구보다 많았어요. 이미 그 당시에 2천만 뭐 넘고 그랬었으니까. 그랬는데 절대수는 계속 증가하지만 물론 그렇지만은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점점 이렇게 비중이 프랑스 인구가 이제 줄어드는 건 사실이죠. 그러다가 20세기 들어와서도 역시 계속 줄었었고 네네. 저도 어렸을 때 한국에서 그 프랑스 사람들은 아이를 안 낳는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듣고 그랬는데 제가 90년대 프랑스에 살았었는데 그때는 전혀 그 반대였었어요. 다시 많이 낳기 시작한 건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게 90년대에 갔는데 셋 아이가 있다 그러면 와 좋겠다 이런 것에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 가치관이 변하기까지는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 아이 셋만 가지고 있으면 진짜 사는 데는 지장 없다랄 정도로 국가 지원이 있어요. 전부 복지가 그렇죠. 빵빵하기 때문에. 그렇죠. 학비 다 지원되죠. 네. 그런 지원, 적극적인 지원 정책 덕분에 이제 그렇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8이 조금 넘어요. 네네. 그 신생아 그 비율이. 그러니까 2022년 같은 경우가 72만 6천 명 정도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이게 2차 대전 이후로 신생아 탄생이 가장 적은 숫자라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안 주는 것은 어쨌든 수명이 늘기 때문에 인구는 안 줄지만 신생아는 분명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고. 하 수장님, 북유럽은 또 이제 전체 유럽 얘기할 때 우리 북유럽은 좀 따로 얘기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약간의 문화도 다르고 복지도 어떻게 보면 좀 압도적이기도 하고. 그럼 북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출생률이 어떤 상황인가요? 북유럽은 지난 50년 동안 1.5 아래로 떨어진 적은 없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 관리를 나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핀란드가 처음으로 1.4로 떨어지긴 했지만 어떻든 1.5에서 2.0 사이를 왔다 갔다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인구학자들이 말을 할 때 1.6 이하로 떨어져서 1.3에서 1.6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 저출산의 늪에 빠진다고 해요. 근데 어떻든 그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한 마지노선 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죠. 네. 근데 국가별로 좀 다를 것 같은데 뭐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세 국가는 스웨덴을 제외하고는 지금 평균에 못 미치는 거긴 하네요. OECD 평균에는. 기본적으로 대체 이 출생률은 이쪽에서도 뭐 복지도 충분하고 왜 자꾸 떨어지는 상황이 될까 궁금합니다. 그쪽은 어떤 이유로, 논리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일단 이 출산율, 저출산은 사실 산업화가 진행된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현상이기는 해요. 그래서 뭐 일자리가 안정된 일자리가 없어서일 수도 있고 집값이 낮아서 집값이 높아서일 수도 있고 뭐 사회 분위기가 뭐 경쟁적이라든지 아니면 여성이 일하기가 어려운 문화라든지 되게 다양한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북유럽은 굉장히 일찍부터 저출산 정책을 폈어요. 무려 100년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렇군요. 네. 이 인구 문제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다 한 번쯤 들어봤을 책이 그 인구 문제의 위기라는 책이에요. 알바 미르달과 군나르 미르달이 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고요. 또 정부에서 장관으로 일하기도 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 나온 게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90년 전 1934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스웨덴 굉장히 일찍부터 인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정책을 펼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1960년대 출산율, 세계 평균 출산율이 5라고 했잖아요. 1960년대 스웨덴 출산율이 2가 안 돼요. 그렇게 떨어졌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는 스웨덴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세계 대전이 있고 나서 스웨덴은 중립을 지키면서 그 포탄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산업 시설이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유럽은 다 지금 포화를 맞아서 재건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스웨덴에서 공장이 굉장히 많이 돌아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는 엄청 많은데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남녀 할 것 없이 전부 다 일자리에 투입이 되면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빨랐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이 출산율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2.1이 안 되면 인구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부터 이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을 펴기 시작했죠. 그 책을 쓴 사람이 두 사람이잖아요. 알바 미르달과 군나르 미르달. 그래서 군나르 미르달은 경제 정책,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뭐 인구가 줄어들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프로젝션을 했지만 알바 미르달은 여성의 입장에서 왜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조명을 했고 그래서 이런 정책, 뭐 육아를 위한 정책, 타가소, 공공 타가소를 내놔라. 아니면 직장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해라. 뭐 이런 정책을 내놨어요. 그래서 조금 일찍부터 한 면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정책이 아까 이민 정책이었는데 이 두 가지 정책을 펴서 지금까지 이제 거기에서 늪에서 완전히 머물러 있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은 사실 인구가 계속 늘었어요. 600만에서 지금은 1000만이 조금 넘으니까요. 네, 이 이민자 수용 정책이 기본적인 취지가 있었을 텐데 인구 문제 해결에 좀 도움이 되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움이 되기는 됐죠. 분명히 됐죠. 70년대, 80년대 이때는 그냥 정부에서 나가서 이민을 모집해 올 정도로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펼쳤어요. 일자리가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은데 네. 사람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네. 주로 뭐 남유럽이라든지 그다음에 옆에 있는 핀란드에서도 많이 왔고 튀르키예에서도 많이 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스웨덴은 원칙적으로 난민 이민만 받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민이 아니라 난민 이민만 받는 정책을 갖고 있어서 지금 사실
사실 스웨덴의 인구 구성을 보면 전체 중에 25%가 이민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4명 중에 1명이 이민자라는 거죠. 그 우리가 행복지수 또는 삶의 만족도 조사 이런 거 있잖아요. 스웨덴은 2010년도부터는 이민자랑 원거주민을 따로 조사하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는 따로 조사했거든요. 이민자들이 이 사회에 잘 적응을 하는지 보려고 그랬는데 만족도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민자하고 원주민이. 그래서 그 정도로 사회 통합이 잘 이루어지던 나라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2015년은 굉장히 역사적인 해인데 그 해에만 이민자를 16만 명을 받았어요. 그럼 스웨덴 인구가 1000만인데 네. 인구의 1%를 1년 동안 이민자를 받았는데 그때가 시리아 내전이 있었던 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민자가 시리아에서 왔는데 나라가 감당할 만큼의 인프라가 구축이 되지 않았는데 받은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직업을 구하지도 못하고 또 말이 안 되니까 자기들끼리 모여 살게 되고 그러니까 개토가 형성되기도 하고 또 뭐 지금은 사실 총기 사고도 많고 마약 유통도 많고 그래서 사회 문제고 가장 지금 북유럽 전체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이 이민자의 사회 통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웨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극우 정당이 힘을 못 쓰는 나라였거든요. 그랬는데 지난 15년, 20년 사이에 극우 정당이 급부상한 게 아마 이것의 방증인 것 같습니다. 이민자 문제 때문에 다른 잡음이 생기다 보니까 좀 특이할 만한 우리나라에는 아직 도입하지 않거나 우리나라 어떤 상상력으로는 부족한 어떤 정책들, 시행하고 있는 정책 중에 좀 소개하고 싶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북유럽 육아 관련해서. 사실은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그 100년 동안 스웨덴에서 펴던 정책과 그리고 출산율의 반등 이거를 이렇게 회귀 분석을 한 그런 연구 보고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때는 뭐 반짝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뭐 어떤 때는 뭐 효과가 없기도 하는데 100% 효과가 있었던 정책은 엄마 아빠의 부모 육아 휴직 이것을 보장하는 것이었거든요. 그거는 거의 100% 완벽하게 출산율을 반등하게끔 했는데 근데 사실 보면은 스웨덴은 480일을 쓸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합쳐서. 근데 우리나라는 엄마 1년, 아빠 1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제도상으로는 더 좋아요. 그렇군요. 숫자로 따지면. 네, 그러니까 이게 문화의 차이인 것 같은데 어떻든 이 제도가 효과가 있다는 건 이 제도를 쓸 수 있는 대기업 또는 공무원 이쪽 집단을 조사를 하면 세종시가 가장 출산율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효과는 있는데 이것을 쓸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영업의 비중도 높고 또 중소기업에서는 이런 정책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해소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거는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휴가 쓴다고 할 때 말단 사원이 눈치 안 보고 쓰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거의 없죠. 근데 유럽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휴가는 권리이고 그다음에 휴가 안 가면 너 왜 휴가 안 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권리고 그러니까는 그 출산 휴가 같은 것도 당연한 권리고 안 가는 게 이상한 건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아까 이제 1년 그렇게 1년 그 엄마 아빠가 다 쓰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정도의 그 권리를 이렇게 심리적인 권리를 줄 수 있는 회사가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은 또 하게 되거든요. 여러 가지 편차가 있네요. 정책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혹시 한동안 밈이 될 정도로 유명했던 이 다큐멘터리에 나온 이 사진, 이 장면 본 적 있으신가요? 미국 한 대학 교수입니다. 한국의 출산율을 듣자마자 그 숫자를 보자마자 저런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완전히 망했네요. 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장면인데 어떡하죠? 구정 기자님. 네, 이 사진 보셨을 것 같은데. 올해 합계 출산율이 뭐 0.7도 안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흑사병도 없고 전쟁을 치르지도 않는 나라에서 이 정도면 이제 스스로 나라가 문을 닫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싶은 수준인데 한동안 한국에 대해서 이제 외국에서 보는 시각이 이렇게 열심히 성장하는 아시아의 호랑이 막 했다가 그다음에 뭐 케이팝 막 뜨고 그러면서 한국 굉장히 빨리 발전한 나라의 표상 그랬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그 개발경제학자 이 책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했었는데 그 이분이 한국에서 1960년대, 70년대 구호 활동을 했던 거예요. 한국에 대해 애정이 굉장히 많았던 분인데 여러 나라들을 비교한 책을 보면은 항상 모든 게 한국 애찬이에요. 이 내용들이 이제 한국은 초고속 발전에 엄청난 성과에 눈부신 성장에 그다음에 연구 개발도 잘하지 기업들도 미래를 내보고 투자하지. 그래서 읽다 보면은 이제 여기 살아가는 우리가 보기에는 좀 과한 거 아닌가. 이분은 우리 사회의 문제는 안 보이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에 가면 그분의 그 얘기가 나와요. 한국을 정말 잘 알았던 거죠. 그렇게 내가 많이 참 사랑하고 아끼는 한국이지만 이 한국의 지나친 경쟁 낮은 출산율,
그다음에 높은 자살률, 이제 사상 초유의 세계에서도 유례 없는 자살률, 그다음에 이게 피로도, 그다음에 자기가 수십 년 동안 한국을 돌아다니면서 봤던 반세기 만에 미소가 사라진 거,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렇게 내가 개발에 대해 이야기를 했지만 과연 한국이 세계에서 그렇게 따라가야 할 개발의 모델인지 말년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걸 보면서 저도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이 고속 성장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저출생의 원인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한국에는 흑사병이 없지만 수능이 있죠. 그렇죠. 제 재밌게 본 거는 이번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가족과 출산 조사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기혼 여성이 한국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혼 여성, 뭐 육아 혹은 경력 단절 뭐 이런 건가요? 1위가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 힘든 환경이라서 이게 25%나 되더라고요. 이게 경제적인 이유보다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공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뭐 돈이나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미래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관념 이런 것이 또 그 육아 아니면 출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겠죠. 통상 인구 통계학적 관점이 4단계에 걸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1단계는 산업화 이전에 인구 증가가 거의 없는 시기고요. 4단계는 산업화가 완전히 이루어져서 출생률이 떨어지고 결국은 인구가 줄어들게 되는 그런 단계. 이렇게 보면은 한국은 넘어갔어요. 5단계? 우리가 막 단계를 만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을 안 해요, 사람들이. 일단은 결혼을 하게끔 분위기가 형성돼야 되는데 결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고, 그리고 결혼해봤자 이혼율이 너무 높아요, 한국이. 너무 심각할 정도로 높아요. 오래가지 못하고 이혼하고. 네. 그리고 이제 오케이 결혼했다, 이혼도 하진 않아요. 나름 행복해요. 그럼 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아기를 만들 만한 분위기에 형성된 것인가? 학교 문제라든가 그렇죠. 교육 문제라든가 한 가지 문제가만 해결되면 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생아 출생하고 이 결혼하고 결부시키는 것부터 우리가 피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결혼이 아니면 출생아가 안 나오나? 그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바꾸지 않는 한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봐요. 비슷한 의견인데요.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통계청에서 아이가 있는 가족을 집계할 때 37가지의 유형으로 집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캠페인도 있었어요. 덴마크에는 37가지의 가족이 있습니다. 뭐 한부모도 있고 결혼을 한 가족도 있고 결혼 안 한 데도 있고 동거 가족도 있고 아니면 이혼해서 아빠가 아이를 기르고 엄마는 뭐 방문만 난다던가 이렇게 모든 유형을 다 집계해서 어떤 형태의 가족이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그런 거를 캠페인으로 보여줬고 또 이렇게 하는 게 아이가 있는 모든 형태의 가족을 찾아서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황에 있던 아이든지 다 찾아서 지원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형태의 가족이든지 우리가 정상 가족이라는 말이 없어져야 되는 그렇죠. 그런 거죠. 네. 어떤 언어나 이런 것들이 사람 인식을 좌지우지하는데 예를 들어 뭐 미혼모 전 이런 단어도 좀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죠. 다른 적절한 단어가 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모든 사회 제도가 안 낳게끔 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나라고 하니까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떤 정부 부처에 이제 출생 아동 관련된 곳에 이제 자문위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 제가 그때 그 자문위원들의 이제 명단을 쭉 보면서 대체로 이제 70대, 60대 젊은 사람들이 한 50대, 40대도 거의 없는 최소한 지금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는 이 정도의 사람들은 30, 40까지라도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보면서 아 이게 참 정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그 정부 부처에다가 약간의 항의도 했죠. 제가 볼 때 북유럽에서 이 아이를 낳게끔 하기 위한 이런 고민을 했을 때 그 알바 미르달이 냈던 정책을 보면 우리하고 시작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북유럽은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 여기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를 제거하는 식으로 정책을 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아이를 낳지? 돈을 줄까? 집을 줄까? 그러니까 시작이 디센티브를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라 디센티브를 제거하는 정책을 북유럽은 펴왔고 우리는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데 그게 아마 이 정책을 만드신 분들의 연령대와 성별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 사실은 입시 문화부터 양육 문제 그리고 우리 뭐 부동산 문제 여러 가지 저출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을 살펴볼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황이 0.78이라는 숫자를 필연적으로 만들어낸 것은 아닌가 그런 씁쓸한 기분이 듭니다. 월드시아 W의 즐거운 여행 시간입니다. 알파고와 함께 떠나는 3분 세계 일주 시간이죠.
지난주는 여기 안 오시고 대체 어디를 가셨던 겁니까? 저 지난주에 네팔에 있었어요. 네팔이요? 네, 발이 네개 있었어요. 그럼 오늘 네팔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오늘은 오만 얘기하려고요. 네팔 갔다 와서 오만 얘기한다고요? 네, 왠지 오만에 대한 편견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오만과 편견의 투어를 준비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봐봐요, 저보다 한국말 잘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알파고와 오만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3분 시작합니다. 일단 오만이라는 나라는 우리는 아랍 국가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사실 그 사막 현상이 떠오르실 거잖아요. 오만이 신바드이라는 그 캐릭터의 나라예요. 그래서 오만 사람들이 역사적으로는 오래전부터는 해상 무역을 관리했던 민족이고 네네. 그럼 뭘 볼 수가 있는가? 이제 일단 수도에 가야 되잖아요. 이제 아시다시피 이거는 아라비아 반도의 끝판왕이다 보니까 16세기, 17세기 때는 포르투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여기에. 왜냐하면 대항해 시대이다 보니까 그 루트의 안전을 지키려고 요새를 지어야 됐는데 그래서 오만 모스카트에서 포르투갈 사람들이 지은 요새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오만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만들었던 요새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 요새들만 돌아다니셔도 너무 재미있고요. 뭐 오만이 바다만 있는 거잖아, 뭐 사막만 있는 거 아니라고 하실 수 있는 이건 다 편견입니다. 오만과 편견. 네. 오만에 가시면 산악지대가 너무 많고요. 네. 그리고 외국인들이 오만에 트레킹하러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협곡, 계곡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다에서 와서 튀어나오는 물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수도 모스카스로부터 한 1시간, 1시간 반 거리에는 좋은 트레킹 루트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는 산유국이잖아요. 산유국이면 돈이 많을 거고 또 무슨 뭐 아부다비, 두바이, 카타르처럼 높은 건물들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편견입니다. 오만과 편견. 왜? 여기는 규제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껏 높은 건물 지으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색깔들은 하얀색, 노란색, 베이지색 아니면 옅은 색깔로 해야 돼요. 색상 규정도 있습니까? 예, 왕정의 궁전만 색깔이 있는 거고 나머지 모든 건물들은 다 색깔이 그 색깔 안에서 해야 되니까 가보시면 좀 약간 아랍만의 파란색이 없는 산토리니 느낌을 주거든요. 모든 건물들이 좀 약간 세련된 느낌을 주더라고요. 통일성이 있어서 예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저는 여행지로서 추천합니다. 그리고 물가도 싸요. 전 호텔에 가시면 가격대는 한국보다 훨씬 싸요. 그렇군요. 네. 저는 작년에 그 세계 여행을 거의 1년 이상 한 커플을 만났는데 한국에서 아프리카에서 중동 거쳐서 한국까지 온 거예요. 나중에 자전거 타고 부산까지 가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정말 와 대단한 체력들이다 싶었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오만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나라를 다니셨던 분들이. 그래서 고민 리스트 중에 있습니다. 혹시 오만이 중동에서 그 세계 안전 수치가 논베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오만이 5위예요. 전 세계적으로. 제일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뭐 하여튼 이게 한적하고 조용하고 사람들도 너무 좋고 네. 안 갈 이유가 없는 나라라고 그렇죠. 극찬하더라고요. 안전하기까지. 우리는 순니파 시아파만 알잖아요. 사실 이슬람에서 종파는 3개 있어요. 순니, 시아, 하리지라는 또 하나의 좀 약간 기타 종파가 있는데 말 그대로 다 하리지는 기타예요. 기타 예외이라는 의미인데 그 하리지 종파가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거는 오만이에요. 종파가 독특하다 보니까 그동안 중립을 지켰던 나라였어요. 예를 들면 뭐 이란하고 미국이 싸울 때는 오만에서 아맘리 회의를 하고 그리고 사우디하고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이 또 중간에 좀 약간 아맘리에 해동을 했을 때도 오만에서 했어요. 오만에 왕이 아들 한 명인데도 권력 다툼한테 반기를 들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가택연금을 시켜버려요. 나중에 그 아들이 무혈 쿠데타를 일으켜서 결국 아버지를 쫓아내죠. 그리고 이제 집권을 하는데 그 왕이 집권을 한 이래로 계속해서 약간 중동의 비둘기라 그랬었어요. 아까 알파오 기자님 설명하신 대로 수단 까부스가 여기저기 다 중재하고 근데 2020년에 이 국왕이 타결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국왕은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이도 없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다 써놨습니다. 국왕이. 내가 죽거든 내 사촌이. 그래서 사촌이 그때 이제 왕위를 물려받아서 어떻게 보면은 안정됐다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들 걸프 국가들 지금 막 건물 짓고 난리들이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덜 화려하고 좀 정체돼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서울 광화문에 가보시면 예쁜 대사관 건물, 그게 바로 오만 대사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만하면 우리가 그 샤인 머스켓 무스카트에서 나온 그 포도로 우리는 이 포도로 더 많이 알고 있고요. 네, 3분 세길주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인구 문제를 논의하고 지식 나눠주신 두 분, 임상훈 소장님과 하수정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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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소한 듯 하지만 소소하지 않은 문제를 연구하는 시간입니다. 소소한 문제 연구소 시간이죠. 오늘 저희에게 지식을 나눠주실 특별한 손님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농촌사회학자 정은정 선생님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미래의 어떤 싸움은 식량 안보 싸움이 될 것이다. 그때만 해도 아예 뭐 이렇게까지 먹고 버리는 음식이 많은 이 음식 시대에 쓰레기 문제가 골치인데 네. 와닿진 않죠. 네. 그랬는데 요즘은 좀 와닿기 시작했어요. 네, 요즘 그렇습니다. 와닿기 시작했고 코로나랑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그 어떤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면서 인플레이션 보고 수급 문제 생기고 또 기후 문제 때문에 생산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미래 식량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네. 더더욱 심각해진 기후 위기라고도 하고 그럼 뭐 정부 쪽에서는 이제 기후 변화라고 네. 하죠. 예, 변화는 적응하면 되니까. 근데 농민들은 뭐라고 하냐면 기후 재난이다. 재난. 이거는 위기도 아니다. 이미 재난을 정면으로 이렇게 돌파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그런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밥은 먹고 다니냐입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오늘의 주제를 좀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떠신지 사실은 누군가는 정말 기후 재난이라고 부르고 네. 저는 이제 기후 위기라는 단어를 워낙 많이 쓰니까 제대로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근 한 10년 뒤, 20년 뒤 상상을 해보셨는지 우리 알파 기자님 어때요? 미래는 이제 그걸 먹어야죠. 벌레, 단백질. 단백질. 네. 저 많이 먹어봤습니다. 실제요? 예, 오. 그런 방송들에 지렁이도 있었고 다음에 이제 뭐지 그 메뚜기에 있었는데 메뚜기. 아들 생각하고 출연료 생각하고 먹었죠. 같은 생선을 먹어도 기후변화 영향도 있고 그다음에 뭐 어업의 문제, 이제 남획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이미 오래전에 2048년이면 우리가 아는 생선은 밥상에서 사라진다라는 유엔의 보고서를 봤었거든요. 물고기가 지구상에서 사라져서가 아니라 한 지역의 물고기를 특정 생선을 너무 많이 잡아버리면은 어업이 붕괴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게 되는 이 생선의 종류는 굉장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보면 우리가 뭐 연어라든가 고등어라든가 다 노르웨이 고등어 이런 거 먹고 보면은 그래서 탄소 발자국 정말 점점 더 많이 남기고 있고 그래서 10년 뒤면 또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유일하게 좀 넉넉하게 확보하고 있는 식량, 곡물이 쌀인데 이제 음식이 분식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그래도 한국이 어느 정도의 물가 안정을 갖고 있고 안심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식량 안보거든요. 네네. 그런데 만약에 밀가루 중심의 식생활로 전환이 완벽하게 바뀐다라면 우리도 이제 그런 전쟁에 크게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죠. 기후위기 같은 경우에 먹거리의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향후 한 10년 정도를 내다보게 되면은 뭐 온도는 이제 올라갈 거고요. 네. 지금 뭐 아열대로 계속 진행이 돼서 2030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전 국토의 15.6% 정도가 아열대 기후로 전환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지구가 너무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네. 뜨거워지다 보니까 사라진 작물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네. 상황인가? 얼마나 심각한가요? 뭐 대체적으로 올해 저는 뭐 사과가 뭐 130% 올랐다 이러면서 한동안 이제 논란이 됐었잖아요. 사과가 대표적으로 혼행성 작물입니다. 좀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죠. 그래서 의외로 북한이 좀 사과 농사가 잘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사과 주산지가 경북 지역입니다. 네. 근데 경북 지역의 사과 재배율이 44%가 줄었거든요. 반면에 강원도 같은 경우는 247%가 늘어났는데
그러면 아마 청취자분들은 안심할 거예요. 아, 그럼 우리가 이제 강원도 사과 먹으면 되겠네. 근데 문제는 양이 강원도가 그만큼 경북만큼 받쳐주지를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렇게 사과 굉장히 대중적인 과일이고 서민들도 좀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과일이었는데 이제 고급 과일로 전환이 될 수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포도 다들 좋아하시죠? 네네. 예, 포도 같은 경우에는 왜 지중해, 특히 뭐 알파고 기자님 잘 아시겠지만 좀 온난한 기후에 잘 어울리는 작물인데 지금 기상청에서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포도마저도 이제 한 2050년쯤 되면은 품질 저하가 오게 될 것이다. 대신에 감귤 같은 것들은 이제 좀 많이 퍼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만감류라고 하는데 그래도 또 사과가 가진 매력이 있고 무엇보다 많이 두려운 거는 농민들이 사과 농사에 굉장히 집중을 해왔다라는 거죠. 저도 갑자기 다른 직업 가지라 그러면 당황스러운 것처럼 사과 농사 짓던 농민들에게 아 이제는 그러면 감귤을 해봐라.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게다가 노하우가 기술이 따로 있을 텐데. 네, 그렇죠. 그래서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은 농촌의 경제와 삶이 함께 흔들리는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제 소비자들은 내가 10,000원에 10개를 먹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3개밖에 못 먹냐 이 정도 차원의 대응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제가 이렇게 처음 왔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기후변화 혹은 기후위기로 사라질 위기의 음식 어떤 것들이 좀 떠오르시는지. 저 있어요. 떠오르는 거. 예전에 농진청 보고서를 봤는데 2048년 무렵에는 감자가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열대작물 카사바 이걸로 차츰차츰 전환하는 거 그래서 보면서 2048년 전에 통일이 되지 않으면 우리 한반도에서 나온 감자는 먹기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라 생각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 물고기 몇 종류들이 있는데 그거 점점 없어지고 너무 비싸서 못 먹게 되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사라지는 게 아닐까. 또 기후변화 때문에 얘네들이 그 서식하는 곳이 이동하잖아요.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오징어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에 굉장히 요즘 슬픕니다. 없어질 것들 중에 하나는 초콜릿이 아닐까. 초콜릿. 왜냐하면 아프리카에서도 지금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있는데요. 초콜릿 농장랑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초콜릿이라면 세트로 커피까지 나옵니다. 커피 같은 경우 특히 로부스타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잘 먹는 믹스 커피. 이게 만드는 그 베트남이 주요 생산지인데 올해 가뭄이 심해서 생산량이 거의 50% 정도 줄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커피도 사라져갈 음식 중에 하나고 저는 이제 국내 이야기로 지금 여름인데 평양냉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냉면 없이 한국 시민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못 살죠. 근데 메밀의 주산지가 의외로 제주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강원도에서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제주도 이제 올해는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만 작년에 봄 메밀 같은 경우에는 수확할 때쯤 습해 피해를 입어서 메밀의 생산량이 확 줄었거든요. 그럼 안 그래도 지금 뭐 냉면 너무 비싸다고 하는데 향후에는 정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슬픈 예측을 좀 해보게 됩니다. 갑자기 너무 슬퍼지는데요. 갑자기 진짜 몸이 먹고 싶더라고. 갑자기 냉면이 너무 먹고 싶어.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과일이나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 어떤 게 안 중요하겠냐만 사실은 이제 주식이 제일 중요한 건 맞잖아요. 일단 곡물이요. 쌀을 먹어야 되고 뭐 예를 들어 뭐 빵을 많이 먹으면 이제 밀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쌀이나 이런 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후 변화 때문에 훨씬 더 혹은 기후 재난으로 인해서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을 가는데 쌀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곡물 부족에 대해서 체감은 못하지만 지금 쌀은 1인당 한 56kg 정도밖에 안 먹고 오히려 고기를 한 78kg. 근데 고기도 곡물을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먹는다는 건 곡물을 소비하는 건데 그 곡물, 그러니까 사료용 곡물 자급률이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콩과 옥수수를 보게 되면 채 2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수입에 의존을 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쌀 빼고는 나머지의 자급률이 20% 내외. 그리고 우리 왜 여름에 팥빙수 좋아하시잖아요. 팥 같은 그런 잡곡류 같은 경우에 거의 자급률이 뭐 잘 안 잡힐 정도로 낮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음식 다양성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 만나면은 음식 이야기하는 게 제일 즐거운데 아주 빤한 얘기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벌써 이렇게 성큼 다가와 있는 거죠. 어쨌든 농축산업 하면 우리가 먹거리 하지만 이제 동시에 이게 온실가스 배출 문제도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소가 배출하는 뭐 메탄 항상 이제 언급되고 전 세계적으로 뭐 농축산 관련해서 이 온실가스 배출이 한 20%인가요? 한 그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IPCC라고 하죠. 네네. 여기서 농축산업도
기후 위기에 가해자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특히 운송 분야나 가공을 할 때 수많은 에너지를 쓰니까요. 결국에는 이 문제를 전환을 하려고 할 때 농민들만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사례를 보게 되면은 전체 EU의 예산에서 농업 분야, 특히 이 탄소 중립 농업 이쪽 분야에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쓴대요. 3분의 2요? 3분의 1이요. 그런데 제가 오히려 여쭤볼게요. 우리나라의 1년 예산에서 농업 분야에 얼마 정도의 예산을 배치를 할까요? 퍼센테이지로 본다라면. 우리나라 농업. 네. 2.8%. 더 줄였어요? 예, 더 줄였죠. 그러면은 고령의 농민들이 더 이 친환경으로 전환한다는 거는 김매기를 더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더 많은 인건이 필요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고 오로지 생산자들의 몫으로만 떠넘긴다라면 이 기후 위기의 문제를 혼자 감당하라고. 그렇지만 우리는 먹겠다고. 그럼 우리는 밥 먹을 자격을 상실하는 거죠. 글로벌 마켓에서 아주 큰 손인 것 같기는 하지만 막상 자국의 위기가 왔을 때 국경을 닫아서 그동안 문제된 나라들이 꽤 있거든요. 뭐 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특히 양파 같은 작물이 거의 식량 작물인데 인도가 문을 닫아버리니까 오히려 주변 국가에서 굉장히 큰 반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지난번에 쌀의 위기가 왔을 때 또 이렇게 동남아시아에서 쌀을 수출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주변 국가들, 이미 쌀 농사를 조금 더 많이 접은 국가들은 그런 위기가 오고,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좀 차분하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뭐 또 뻔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네. 구정 기자님,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식량 안보, 그러니까 그냥 약간의 좀 어려워졌어 이 정도가 아니라 안보가 심각해졌다. 지금 문제가 되는 나라들이 어디 있을까요? 건조지대 국가들, 중동 북아프리카 같은 곳들은 원래가 건조지대고 이것은 뭐 구조적으로 그 식량을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나라들이에요. 근데 그 나라들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밀수출 못했을 때 다른 데가 불안한 게 아니라 이것도 이집트, 리비아, 튀니지 이런 나라들의 정치적인 불안정 오는 거 아니냐, 뭐 레바논, 중동의 레바논이라든가 어쩔 수 없이 수입을 해야지만 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이제 거기들은 식량 불안이 계속해서 여기에 기후변화 요인까지 겹치게 되니까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그래서 결국 빵값 문제가 이집트 같은 경우 고질적으로 밀 수입 값이 올라가면은 이제 정치적인 소요 사태가 일어난다든가 꼭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아랍의 봄도 뭐 그런 맥락이었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이 그 대책으로 그래서 이제 외국에 아프리카에 주로 땅을 사들이고 있고, 그다음에 자기네 나라는 점점 더 가뜩이나 건조한데 이제 건조해지니까 담수화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이게 땅 사들이기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은 돈 있는 나라들이 자기네 위기를 가난한 나라들한테 떠넘기는 게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기후변화가 심해지고 물이 점점 모자라게 되니까 대수층이라 그래서 지하수보다 더 밑에 있는 물 덩어리죠. 땅속에 있는 그거를 빼내 쓰는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면이 엮여 있어서 지금 당장 이것은 식량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일 수 있는 것들도 미국도 뭐 중부 지역의 그 오갈랄라 대수층이라는 유명한 그 지하의 이제 수자원이죠. 다 뺏어 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우리 그 식탁의 물가까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네. 이 사실 이제 식량 위기를 다룬 뭐 소설이나 영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또 기후랑도 연관이 되고, 전 당장 설국열차가 기억나는데 제일 마지막 칸에서 그 이름 모를 음식을 먹었던 그 장면들이 생각이 나는데, 미래에 정말 뭐 옥수수만 재배된다든지 적응이 될까요?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말씀 듣다 보니까 항상 내가 이 식품의 소비자, 먹는 사람 입장에서만 생각을 했구나.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하나의 산업이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럼 나는 알약으로 먹는다고 치지만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거기에 관련된 일을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참 풀기가 어려운 것 같네요. 그동안에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생산비를 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쓰는 무리한 방식들이 있죠. 크게 만들고 달게 만들고 빨갛게 만들려고 굉장히 무리수를 둔 정말 탄소가 많이 발생하는 농업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귀하게 적정하게 먹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와 있는 거죠. 그리고 식량의 문제에서 특히 곡물의 문제가 당장은 지금 우리에게 떨어져 있지 않지만
쌀도 전망이 썩 좋지는 않거든요. 특히 온도가 30도 이상이 되는 날씨가 너무 많아지면 쌀의 품질이 상당히 떨어질 거라는 농촌진흥청의 보고서를 제가 봤어요. 네네. 그렇다면 오늘 먹는 쌀을 우리가 10년 뒤에 이렇게 맛있는 쌀밥을 먹고 있다라는 자신을 하지 말고 함께 농사 짓는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밀웜은 되게 중요한 미래 작물로 지금 네. 미래 그 가축 곤충이라고 하죠. 아, 네. 많이 육성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요? 네. 투자 많이 받아요 그런 업체들이. 네, 밀웜. 지난달 이 독일의 포스담 기후 영향 연구소에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서요, 2050년경에 전 세계인들의 소득이 20%가량 준다고 합니다. 소득도 20% 줄고 지금 기후 위기로 인해서 먹을 것도 줄고 참 암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 세계인들이 모두 다 협력해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여서 더욱 어려운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으로 세계를 읽어보는 2주의 한 컷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고른 사진은 이겁니다. 사진 참 잘 찍었다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 들었고, 저분의 표정이 굉장히 비장하다라는 생각이 두 번째 들었습니다. 현지 시간 5월 19일이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 모어하우스 대학 졸업식에 갔을 때 사진이에요. 이곳이 굉장히 유서 깊은 학교예요. 흑인 남성들만 다니는 사립학교라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학교고, 특히 뭐 정치적인 것도 있겠지만 경합주 중에 하나인 조지아에 있는 학교이기도 해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여기를 안 갈 수 없었겠죠. 그래서 가서 연설을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중에 이 미국의 이스라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많은 학생들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반대한다라는 그 제스처를 취하기 위해서 의자를 돌려놓고 저렇게 한쪽에 손을 올리는 이런 제스처를 취하면서 나는 당신과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프로테스트를 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러 사진이 있었는데 이 사진이 가장 많은 메시지를 주는 것은 아닌가 해서 픽해봤습니다. 네, 혹시 보신 분들? 저는 이 표정을 보면은 참 굉장히 바이든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는 하는데 선택지가 참 그렇다고 마땅치 않은 고민. 네. 그 가자지구 침공 이 학살에 대해서 항의하는 미국의 젊은 유권자들이 참 고민이 많겠구나. 네. 베트남 전쟁 때도 이제 특히 흑인들이 나는 거기 왜 전쟁을 해야 되냐고 해서 그걸로 이제 관련된 이런저런 모습들도 있었고, 물론 또 똑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또 이제 메달을 땄었던 흑인 선수들이 이렇게 손을 들은 적도 있었는데, 우리도 뭘 한다면 똑같이 좀 약간 모습을 하면 많은 것을 동시에 전달해 줄 수가 있으니까 똑같은 제스처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보통 지지를 받았던 건 뭐 여성표 혹은 뭐 유색인종, 이게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던 게 민주당 혹은 바이든인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락하고 있어서요. 어쨌든 민주당 혹은 바이든 입장에서는 심각한 상황이 됐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트럼프를 가서 찍진 않겠지만 투표장에 가지 않는 방식으로 항의 표시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위와 이 여파에 의해서 결정될 대선과 그 미국의 대선 이후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과 이 모든 것들이 연결돼 있어서 다양한 메시지를 주는 사진이 아닌가 생각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